개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근. 아시는 분 다 아실 텐데요. 개근자 포상이 있어요. 그래서 한빛에서 5권 이렇게 협찬해 주실 거거든요. 5권 책 뭐 할지는 핫한 거 중에 하나 골라가지고 당첨자, 개근자 당첨으로 5명. 보통 이렇게 많이 인원들 참가하셔도 개근 찍는 분들은 약 25명 정도 항상 돼요. 개근이 어렵거든요. 여러분 다 직장인이시잖아요. 어려워요. 그래서 확률로 보면 5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되게 고확률로 당첨이 됩니다. 책들은 보통 3만원짜리 책들이잖아요. 그래서 좋은 거니까 개근 노리세요. 개근 노리시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개근과 별도로 제가 그룹방에다 공지했는데 현성님이 추천해 주신 그 번역하신 책 5권이 있어가지고 그거는 저희 과제 내신 분들 중에 고득점자로, 일단 과제 낼 사람들 얼마 안 될 것 같단 말이에요. 제 예상에 거의 뭐 100%지 않을까? 4명? 5명? 네,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과제도 노리시고, 총 경품만 해도 책들이 다 3만원대니까 10권이 걸려 있는 거잖아요. 30만원 이상 지금 협찬 들어와 있는 거예요. 큽니다. 제가 받은 역대 현물 스폰 중에 제일 큰 것 같아요. 자, 저희가 장소 여러분들이 냈잖아요. 제가 냈나 뭐. 여러분들이 냈잖아요. 낸 거에 후회 없으시죠? 룸 좋죠? 예. 예. 제가 막 이렇게 추리한 데서 안 했습니다. 좋은 데서 했어요. 자, 저희가 장표를 32장 정도 나가는데 앞으로 남은 장표가 그 정도 돼요. 근데 시간은 앞으로 30 몇 분밖에 안 남았잖아요. 2배속으로 할 거예요. 이제 익숙해지셨죠? 대충 설명 버리고 2배속으로 가겠습니다. 자, 이게 지금까지 저희가 짰던 모습이에요. 예. 이 짰던 모습을 보시면요,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면 데이터 로딩하고 렌더링 하는 걸로 되어 있죠. 구조가. 뭐 생성자는 그렇다 치고 구조를 크게 보면은 데이터 로딩해서 렌더링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부분의 두 개가 말인데, 테이블이라는 클래스의 입장에서 강한 응징력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냐는 거죠. 우리가 데이터 로딩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일들이 발생할 때 우리가 왜 테이블을 건드리지라는 생각을 해보자는 거야. 일단 이름이 전부라고 했죠. 프로그램은 이름이 테이블인데 왜 로딩하는 걸 수정을 테이블에서 해? 라는 생각을 해보자는 거야. 발상을. 그렇다는 얘기는 테이블에 로딩하는 일이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로 볼 수 있어요. 뭘 위해서? 강한 응징력을 위해서. 그쵸? 강한 응징력을 위해서는 테이블이 더 이상 로딩이라는 기능 자체를 갖고 있으면 안 돼. 혹은 더 나은 표현은 뭐냐면 로딩이라는 역할을 갖고 있으면 안 돼. 이게 바로 역할 모델의 시작이에요. 역할은 뭐냐? 역할의 반대면은 뭘까요? 내가 사장이야. 이 반대면은 뭐죠? 반대면은 혹자는 권력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죠. 하지만 보통은 책임이에요. 그렇죠? 내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권리를 얻었다면 그 반대에는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면 테이블이 데이터 로딩에 관련된 책임을 져야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돼요. 얘가 그 역할에 적합한지를 판정하려면 테이블이라는 이름을 걸고 내가 데이터 로딩에 문제 생긴 걸 책임져야 할까? 라고 물어보면 왜 테이블이 책임져? 이러면 테이블 역할이 아닌 거죠. 테이블 게 아닌 거예요. 그렇죠?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설명드릴게요. 이게 얼마나 어렵냐면 개발자들에 따라 약 다르지만 적절한 교육 과정이 없이 혼자 깨달은 데는 보통 실무에서 굴러도 5년 정도 만에 역할 모델을 인식하기 시작하거든요. 이게 이 역할이 아닌가 보다 이렇게 인식하는 게. 제 교육 목표 중에 하나는 역할 모델을 빨리 인식할 수 있게 도와드리는 거예요. 저랑 같이 해보면서 이 역할은 얘게 아니야 를 얼마나 빨리 캐치하시냐에 따라서 덩어리져 있는 애를 안 만들고 역할을 적절하게 분리해서 수정이 오면 얘만 수정하는데 그게 참 적절한 역할이었어 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추구하셔야 될 학습의 목표 중에 하나는 역할 인식 훈련이에요. 역할 인식 훈련. 이게 바로 그런 훈련인 거죠. 덩어리져 있는 뭔가가 있는데 이 덩어리에서 어떻게 코드를 빼낼 것인가. 어떻게 빼낸다? 책임, 권한, 역할. 책임과 권한을 묶어서 역할이라고 그러거든요. 롤이라고 그래요. 이 롤을 인식하는 데 있다. 그러면 로딩이
테이블이라는 이름에 걸맞는 역할인가, 즉 권한과 책임인가 물어보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지. 그러면 이건 테이블이 갖고 있으면 안 된다는 뜻이야. 안 된다는 뜻이야. 아까 우리 테이블 만들어서 끝난 줄 알았죠?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아까 제가 제법 이쁘게 만든 것 같지만 그게 뭐였다? 그게 바로 똥인 거야. 그쵸? 그게 바로 똥입니다. 여러분은 그게 완성이라고 생각하시지만 그게 바로 똥이에요. 이제부터 그 똥을 치우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로 봐야 될 뷰가 데이터를 로딩해서 렌더링하는 역할은 완전히 다른 건데 왜 파란색과 노란색 정도의 격차가 있는 일이 동시에 이 새끼한테 다 들어가 있는 거야? 이렇게 봐야 된다는 거죠. 이거 뭔가 이상해. 이렇게 돼서는 데이터 형식을 XML로 바꾸거나 뭐 데이터 형식을 CSV로 바꾸면 테이블을 고쳐야 돼. 뭐 이렇게 보인다는 거야. 그쵸? 예상해보면 그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예상이 안 된다고? 여러분들 프로그램은 상상력이 전부입니다. 제로부터 만들기 때문에. 어떤 상상력? 우리 고객은 누구다? 적대적인 초딩이다. 머릿속에 기억하세요. 우리한테 프로그램 발주한 사람 누구다? 적대적인 초딩이다. 나를 싫어하고 매일 마음이 바뀌고 항상 변덕스러운 적대적인 초딩이야. 항상 머릿속에 기억하세요. 굉장히 쉽죠? 우리 고객은 언제나 적대적인 초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적대적인 초딩이 어떤 짓을 하더라도 얘가 하는 건 뻔하지. 우리가 왜 초딩하고 있으면 화를 안 내냐? 격차가 커서 얘가 하는 일이 보이기 때문에 화를 안 내고 있는 거야. 네가 여기서 말썽 피워봤자 이거 아니면 이거 하겠지. 이러면 화가 안 나죠? 여러분들이 고객들하고 왜 싸우겠어요? 같은 수준에서 노니까 싸우는 거죠. 고객을 이미 읽을 수 있다라면, 고객을 적대적인 초딩으로 봤다라면 싸울 일이 없어. 얘가 어차피 변덕 부려봤자 여기 아니면 여기니까 이미 그건 내가 격리를 해놨지롱. 이렇게 되면 안 싸우겠죠. 그렇죠? 우리가 시장 위에 쓰고 고객 위에 쓰고 상사 위에 쓰고 다른 팀 위에 쓰는 건 간단합니다. 좋은 개발자가 되면 다 해결돼요. 좋은 개발자 뭐다? 아까 말했잖아. 강한 응집성, 약한 의존성. 그렇죠? 자, 이거 두 개가 보기에는 벌써 파랑과 노랑 정도의 차이가 있는데 하나한테 들어있으니까 쟤는 이미 똥이야. 쟤는 분리해야겠어. 역할별로. 그래서 우리는 데이터 로딩, 렌더링, 네이티브 바인딩으로 먼저 렌더링부터 분리할 거예요. 아니 데이터하고 이것만 해도 온도차가 있는데 여기에도 또 온도차가 있단 말이야?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나오니까 여기서 보셔야 돼요. 제가 이걸 분리를 먼저 렌더링부터 하는 이유는 비주얼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쉬워서 이쪽부터 분리를 할 거예요. 여기는 눈에 잘 안 보이는 거 분리하기가 잘 안 되니까 여기서 분리할 건데 아니 그림을 그리는 거지 그림을 그리는 행위와 네이티브 바인딩이 왜 달라지는 거지? 라는 거예요. 지금 렌더링을 구현했던 거 기억해 보시면 안에 무슨 코드가 있냐면 도큐먼트 크리에이트 엘레멘트, 어펜드 차일드 뭐 이런 거 막 나오죠. 즉 표를 반드시 뭘로 그려야 된다? 표준 돔 브라우저에서 돔으로 그리는 것만 가정되어 있는 거죠. 근데 고객님이 캔버스로 그려달라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D3로 그려달라고 그러면 어떻게 하고? 웹젤로 그려달라고 하면 어떻게 할 건데? 그때마다 내용이 똑같은데도 불구하고 렌더링 전체를 다 고치는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근데 렌더링을 다 고치기 싫으면 근본적인 렌더링과 각각의 플랫폼 차이만 흡수하는 걸 분리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플랫폼의 사정을 이해하고 있는 걸 저희는 네이티브 바인딩이라고 불러요. 플랫폼의 사정과 상관없이 그림을 그리는 쪽을 렌더링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여긴 중립적으로 그림을 그리고 중립적인 걸 그린 걸 가지고서 네이티브 바인딩을 해서 밑에서 하부에서 돔으로 그리든 SVG로 그리든 뭘로도 그릴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렇게 분리를 먼저 해줘야지만 실제 이 개념적인 그림을 그리고 실제 어떤 시스템에 맞는 그림을 분리해서 시스템 여러 개를 소유할 수 있게끔 돼요. 네이티브 바인딩이라고 해요. 이 개념이 사실은 굉장히 어렵지만 항상 필요한 개념이라서 마틴 파울러라는 아저씨는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도메인 패턴이라고 부릅니다. 도메인 패턴. 여기까지를 도메인으로 보고 도메인 밑에 있는 걸 네이티브 바인딩으로 보거든요. 소프트웨어 공학이 별게 아니에요. 계속 말하지만 강한 의존성, 약한 의존성. 그걸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 패턴도 이름도 붙고 원리도 다 거기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렌더링 층을 두 개로 나눈 거죠. 네, 이렇게. 자, 이런 박스로 그려서 나누는 게 무슨 의미야? 이걸 그대로 코드에 적용한 게 바로 여러분들 직업 개발자가 할 일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데이터는 누가 이제부터 한다? 로더가 한다. 이제 저는 테이블이 하잖아요. 로더가 하는 거죠. 로더는 로딩밖에 안 해. 로딩의 결과물은 데이터겠죠. 예. 얘의 책임은 완전히 로더한테 넘어가서 이제 테이블은 로딩이 실패하거나
다른 포맷을 로딩하거나 로딩한 걸 뒤처리하는 거에 대해서 테이블은 더 이상 관여 안 할 거예요. 그래서 로더의 로드를 아까 프로그램 짜는 거 배우셨죠? 로더 내부부터 짠다 아니다 안 짜. 로더 어떻게 쓰는지부터 짜는 거예요. 항상 로더 어떻게 쓸지 보니까 로더에 로드를 해서 로드를 했더니 어떻게 된다? 이 주소에 있는 게 로드돼서 제이슨으로 다 변환돼서 들어온다고 지금 보이는 거죠. 그렇죠? 제이슨 변환돼서 들어온 걸 갖다가 누구한테? 렌더러라는 애를 만들어서 렌더러한테 데이터를 보내주고 렌더링 시키면 된다는 거죠. 응? 렌더러한테. 이제 역할이 두 개 나왔죠. 아까는 테이블이 두 개 갖고 있었는데 지금은 역할이 두 개로 분리됐어요. 누구와 누구로? 로더와 렌더러로. 로더와 렌더러로. 렌더러는 뭐만 한다? 데이터를 받아서 그림 그리는 것만 하고 로더는 데이터를 로딩해서 제이슨으로 변환하는 것까지만 하는 거죠. 둘이 분리가 됐죠. 근데 렌더러라는 이름이 처음 나왔어요. 아까는 그림 그리는 게 테이블이었는데 왜 렌더러야? 우리는 렌더러한테 그림을 그리게 시키는 거죠. 지금 보면 테이블한테 시키는 게 아니라. 그렇죠? 자, 렌더러한테 데이터를 보낼 때는 인자로 보내고 있죠. 셋 데이터를 통해서 인자를 보냈어요. 아까 데이터를 함수가 받아들이는 인자를 받아들이거나 아니면 전역 상태, 컨텍스트 상태를 받아들인다고 그랬는데 지금은 로더와 테이블이 렌더러가 완전히 분리된 객체가 되어버렸죠. 공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없어요. 인자로 보내는 게 정상입니다. 정상이라기보다 정답이죠. 방법이 그거밖에 없는 거죠. 이때는 인자를 안 보내고 다른 방법을 강구하시면 잘못된 거예요. 그렇죠? 이때는 인자를 보내는 게 정답인 거예요. 왜? 얘네 둘은 완전히 별도의 객체거든. 로더는 여기 있고 렌더는 여기 있는데 얘네 둘이 통신하려면 당연히 인자로 보내줘야 되는 거죠. 그렇죠? 셋 데이터를 통해서 데이터의 결과 제이슨을 보내주고 있어요. 근데 우리 아까 넘어온 제이슨에 대해서 집착했던 거 기억나세요? 아이템이 있어 없어 뭐 키가 제대로 있어 없어. 근데 저 제이슨이라는 건요. 제이슨이라는 건 날 값이잖아요. 날 값. 제가 문자나 숫자는 아니지만 오브젝트이긴 하지만 그냥 검증되지 않은 날 값이잖아요. 이 날 값을 렌더러의 셋 데이터에 보낸다는 얘기는 이 로더가 데이터에 대해서 아무 책임도 안 지겠다는 뜻이죠. 그렇죠? 우리가 렌더러를 보호하려면 모든 정리가 다 끝나 있는 화이트 데이터를 보내줘야 되는데 블랙 데이터를 보내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렇게 제이슨을 그냥 셋 데이터에 보내주면 아무것도 검증 안 된 똥을 그냥 보내주는 거예요. 아까 워크래프트 기억나시죠? 그거 보내준단 말이지. 바로 뻗어요. 이렇게 되면. 그러면 이 안에서 제이슨 데이터를 보내주면 안 된다는 결론이 나와요. 저 받은 거 그냥 보내주면 안 돼.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때 날 데이터가 아니라 정리되고 다 안정성이 확보되어 있는 어떤 데이터를 위한 객체를 보내주게 돼요. 이걸 밸류 오브젝트, 일명 VO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온갖 프레임워크에 VO라는 단어가 나오면 전용으로 잘 편집되어 있는 안전한 데이터 객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 날 밸류를 뭘로? 오브젝트라고 써있는데 VO로 바꾸고 싶은 거죠. 밸류 오브젝트 바꾸고 싶은 거. 전용 밸류 오브젝트로. 그래서 전용 밸류 오브젝트를 보내서 처리를 하고 싶어요. 전용 밸류 오브젝트를 보내서. 다. 그럼요. 데이터를 공급하는 입장에서 보면요. 데이터를 공급하는 입장에서 보면 백해봐. 더 백해봐. 더 백해봐. 자, 여기서 제가 이거 빼먹고 설명 안 드렸는데 방금 전까지 얘 역할이 로더라고 보였죠. 그렇죠? 이거 잠깐 더 생각해 봅시다. 더 백. 방금 전까지 제가 데이터 로드라고 역할을 붙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름이 로더였어요. 그렇죠? 왜 그렇게 보냐면 URL에서 데이터를 로딩해 왔으니까. 근데 요 셋 데이터에만 집중해 보면요. 로더가 뭐 하는 애죠? 최종적으로. 데이터 로딩하는 애인가요? 최종적으로 봤을 때는 아니죠. 렌더러에게 데이터를 공급하는 애라고 볼 수 있죠. 출처가 네트워크에서 왔든 사실은 이렇게 꾸며놨지만 제가 로딩을 안 하고 있는 캐시에서 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로컬 스토리지에서 줄 수도 있는 거고 그냥 랜덤 값을 뿌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아직 서버가 준비되지 않았다면 제가 로더 내부를 어떻게 구현했을까요? 미리 만들어졌던 객체를 리턴하게 만들었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껍데기는 여기 최종적인 하는 일을 보면 중요치 않다는 거예요. 최종적으로 하는 일을 보면 얘 역할의 진짜 이름이 나오는 거죠. 얘는 로더가 아니라 정체가 뭐였다? 정체가 데이터 서플라이어란다는 거죠.
얘는 렌더러에게 데이터를 공급하는 게 얘의 진짜 역할의 이름인 거예요. 로더가 이름이 아니라. 로더는 데이터를 공급하기 위한 데이터 소스를 얻는 방법 중에 하나일 뿐인 거고, 제가 그 데이터를 쿠키에서 얻을 수도 있고 로컬 스토리지에서 얻을 수도 있고 랜덤으로 만들어낼 수도 있고 아무렇게나 던질 수도 있단 말이에요. 널도 던질 수도 있고. 그렇죠? 그건 오히려 중요한 역할이 아니라 진짜 중요한 역할은 뭐였다? 렌더러에게 데이터를 던져주는 역할이 진짜 중요한 역할이었던 거죠. 진짜 중요하다 아니다가 아니라 실제 정체가 그래. 이 삥 둘러서 하는 일을 보면 걔가 그거야. 하는 일이. 이게 진짜 얘의 역할인 거죠. 데이터를 공급해주는 역할이 얘의 진짜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로더가 아니라 데이터 서플라이어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역할 이름이 바뀐 거예요. 데이터 서플라이로. 그러면 데이터 서플라이 입장에서 보면 더 이상 로더가 필요 없게 되는 거죠. 이제 데이터 서플라이 입장은 완전히 생각을 바꿔보자는 거예요. 그랬더니 뭘로 보인다? 로더로 안 보인다는 거야, 얘가. 데이터로 보인다는 거죠. 데이터를 만들어서 렌더러한테 데이터 준 걸로 보인단 말이에요, 이제는. 그렇죠? 데이터를 만들어서 데이터를 준 걸로 보이지 로더로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제가 설명하면 그런가 보다 아닌가 보다 이렇게 생각이 드시겠지만 본인이 진정한 역할을 찾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이게 바로 5년 걸린다는 거예요. 아, 로더 아니야? 첫 번째 직관에서는 로더인 것 같지만 보다 깊은 역할을 찾아보면 로더가 아니라는 점을 깨닫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름이 전부라고 하는데 이름이 바뀌었잖아요. 제이슨 데이터로. 로더가 아니라 로딩을 하는 애가 아니라 데이터로 바뀌어버렸단 말이에요. 따라서 이 데이터 객체를 그냥 주면 돼. 얘 원래 역할은 데이터를 주는 거였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프로그램 완전히 바뀌었죠. 코드가. 근데 이름이 전부라고 그랬죠. 얘 정체가 제이슨 데이터라는 점으로부터 우리는 추상화를 할 수 있게 돼요. 놀랍죠. 우리는 제이슨 데이터라는 이름으로부터 추상화할 수가 있습니다. 제이슨 데이터는 합성어죠. 제이슨과 데이터를 분리할 수 있잖아요. 따라서 데이터와 제이슨을 따로 인식할 수 있어요. 이름이 전부예요. 프로그램은. 계속 생각하세요. 프로그램 이름이 전부입니다. 제이슨 데이터라는 키워드를 얻는 순간 추상화가 가능해요. 데이터가 공통분모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추상화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 귀찮으니까 생각하고 추상화에 세 가지가 있는데 데이터를 인식하는 순간 아하, 제이슨 데이터, XML 데이터, CSV 데이터 등등 서브 객체가 있고 추상 객체가 있구나를 인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저 제이슨 데이터라는 이름으로 로더를 바꿨을 뿐인데 이 순간 우리는 이것만 알아냈죠. 이 순간 바로 이 사실을 알게 돼요. 아니죠. 제가 바로 알게 된 거 여러분들은 아닌데 어쨌든 훈련하시면 제이슨 데이터로부터 이게 제이슨 데이터라는 고유 명사일 리가 없어 라는 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아, 이 새끼는 데이터의 자식, 데이터의 인터페이스를 상속하고 있는 무엇인가구나 를 깨닫게 된다는 거죠. 이게 본능처럼 나와요. 이 오래된 개발자들은 본능적으로 이걸 제이슨 데이터로 만들면 안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이게 이 새끼가 제이슨을 한다고 그랬지만 레거시 서버가 XML로 분명히 던질걸? 뭐 이렇게 하면서 야, 원래 기상청에서는 XML밖에 안 되잖아, 뭐 이런 거. 야, 제이슨 돈 내야지 된다며. XML로 분명히 해달라고 그러겠지? 분명히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하다 보면. 제이슨 데이터를 보는 순간 제이슨 데이터 클래스를 그냥 만드는 게 아니라 얘가 데이터라는 추상 클래스의 공통 요소가 모여 있고 서브 데이터, 어떤 데이터의 특성을 갖고 있을까요? 파싱 로직만 다른 데이터의 원본적인 기능이 다 여기 있을 거라는 거죠. 본질은 여기 있고 얘들은 파싱 로직만 달라지는 거죠. 그렇죠? 절반 정도가 맛이 가고 있죠. 괜찮아요. 원래 그런 겁니다. 역할 모델 처음 배우면 이래요. 여러분들 머릿속에 여지껏 프로그램에 대한 이미지를 좀 바꾸실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프로그램의 이미지는 뭘까요? 알고리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들 알고리즘이 뭔지 설명하실 수 있어요? 제가 가끔 면접에 내는데 어렵죠. 알고리즘 뭐라고 설명하실 거예요? 알고리즘이란 건 뭐냐? 제어 로직과 변수를 이용해서 원하는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알고리즘을 짜시면 제어문을 쓰게 되고 변수를 쓰게 되고 함수를 풀든 뭐하든 어쨌든 그 구조를 통해서 원하는 답을 얻어가는 과정이죠. 이게 바로 알고리즘이에요.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알고리즘이죠. 프로그램 하면 떠오르는 게. 근데 지금 저랑은 못 짜고 있어요. 역할과 역할끼리 통신하는 것밖에 안 짜고 있어요. 이러니까 난감한 거지. 이게 프로그램일까? 이러니까 멍해지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아까 보셨죠? 테이블 나오는 거. 테이블 나오잖아. 실제 프로그램의 세계에서는
각각의 역할을 수행하는 애들끼리 메시지를 교환함으로써 목적을 달성해요. 우리는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객체망이라고 불러요. 오브젝트 네트워크가 문제를 해결한단 말이에요. 실제로 그걸 보고 계시잖아요. 어떻게? 제이슨 데이터는 자기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그 이유는 렌더한테 던지면 렌더가 제이슨 데이터와 협력해서 표 그리기라는 최종 목적을 달성할 거야.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거죠. 그렇죠? 코드가 맨 이런 것만 나오니까 멍 때리게 되는 거예요. 나는 그냥 폼 쓰면 되게 편한 것 같은데? 계속 글로 돌아가려고 그러는 거죠. 구구단밖에 못 짜요. 문제는. 사람은 제어문을 통제할 수 있는 범위가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if 3단계예요. 여러분들 코드가 if 3단계 나왔으면 이미 여러분의 통제를 벗어났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죠? 여러분 짜신 거 보면 if 안에 스위치 안에 if 안에 스위치거든요. 절대로 경우의 수를 커버했을 리가 없어. 따라서 잘 도는 척하지만 어딜 찌르면 망가지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요. 제어를 하면 제어를 할수록 제어를 할 수 없게 돼요. 복잡해지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어를 쪼개가지고 역할별로 나눠준 다음에 역할끼리 통신을 하게 만든다. 어떻게? 인간의 언어로. 알파고만 지네만 쓰는 거 아니야. 우리가 쓴 코드 다 지네끼리 얘기한단 말이에요. 제이슨 데이터야. 렌더링 할 때 너 좀 주면 안 되겠냐 이렇게. 아까 뭐라고 했죠? 처음에? 프로그래밍은 뭐다? 내가 나만의 언어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제가 말한 거 아니에요. 켄트렉 아저씨가. 그래요. 이런 거죠. 그래서 제이슨 데이터를 인식했기 때문에 저희가 데이터라는 추상층을 인식할 수 있다는 거예요. 데이터 밑에 이러한 하부 여러 군데의 경우의 수가 나오는 거죠. 예. 그래서 데이터층이라는 게 이렇게 방대해졌어요. 그러면 즉시 구현합시다. 데이터 부모를 먼저 만들어주고 있죠. 저 꼭대기에. 데이터 부모는 보니까 어싱크로 getData를 때려요. 근데 이게 추상 클래스니까요. 상속하지 않고 그냥 저 getData를 때리면 바로 스로우 때려서 죽여버리고 있죠. 죽어라 이씨. 이러고. 너는 상속해서만 써야 돼. 이렇게. 그리고 실제로 상속한 데이터는 여기 있습니다. 제이슨 데이터가 데이터를 상속해서 만들었겠죠. 그럼 얘가 실제로 구현해야 되는 건 뭐다? 요거. getData를 구현하고 있어요. 이 getData 구현한 거 보면 어싱크를 통해서 getData 구현해가지고 아까 봤던 우리 로직 1로 이사 왔죠. 드디어. 근데 얘의 결론은 뭐다? this under data의 데이터를 박아주는 거죠. this under data의 데이터를 박아주는 게 얘의 결론이에요. 예.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정리가 됐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데이터를 받아들여서 처리를 할 건데 데이터가 어싱크로 날라오니까 그 어싱크 데이터를 소유하려면 이걸 처리하는 렌더링 로직도 어싱크로 돼 있어야 돼요. 이게 바로 어싱크 전파입니다. 여러분들 프라미스 전파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한 번 로직을 프라미스 짜면 나머지 줄줄이 다 프라미스가 되는 현상을 얘기하거든요. 이게 당연히 프라미스를 래핑하는 문법이니까 한 번 어싱크를 짜면 어싱크 받는 애도 어싱크고 그 다음 놈도 어싱크 다 어싱크 돼요. 예. 감춰졌을 뿐이지 어디 안 가요. 그래 어싱크 데이터가 와서 이제는요 굉장히 달라졌어요. 보세요. 그 전까지는 데이터가 날 것으로 왔죠. 제이슨 데이터로. 그럴 때는 제이슨 데이터 안을 엄청나게 검증하고 키마다 검증하고 이랬단 말이에요. 지금은 그 과정을 누가 가져갔다? 제이슨 데이터가 가져갔잖아요. 이제 저희는 뭐만 검사하면 된다? 얘가 데이터 형인지만 검사하면 돼요. 이것만으로 뭘 면제할 수 있다? 데이터를 믿을 수 없다는 걸 피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단지 이 형으로 들어왔다는 것만 인증받으면 돼. 왜? 이 데이터형으로 들어왔으면 얘는 다 검증된 화이트리스트를 보장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냥 제이슨이 들어오면 믿을 수가 없어 다 검증해야 되지만 데이터형이 들어오면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데이터형이 아닌 것만 튕겨내면 되는 정도로 검증하면 돼요. 즉 타입만 검증하면 돼요. 이게 바로 강타입 특성을 이용한 타입 프로그래밍이에요. 타입이 뭘 보증하는 거죠? 밸리데이션이 돼 있어. 데이터가 정상일 거야. 이 데이터는 내가 다 가공하고 로딩이 완료된 데이터. 이런 거 다 보증하고 있죠. 이걸 함축적으로 뭐라고 표현하는 거죠? 타입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객체의 타입이 존재하는 이유는 타입으로 무엇을 대체했다? 알고리즘을 대체했다. 이게 바로 타입의 무서운 점이에요. 타입으로 대체할 수 있는 범위는 뭐다? 알고리즘 전체를 타입으로 대체할 수 있어요.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난 거죠. 데이터형만 확인하면 알고리즘으로 밸리데이션하고 체크했던 모든 것들이 다 필요 없어지는 거죠. 그쵸? 그러면 그건 누가 대신해 줬어? 얘가 대신해 줬는데 얘가 대신해 준 게 뭐였다? 알고리즘이잖아요.
알고리즘을 뭘로 별명을 지은 거다? 타입으로 별명을 지은 거란 말이야. 그 데이터가 해야 되는 수많은 알고리즘을 함축적으로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뭐다? 데이터형. 이 왔어요. 로 끝난단 말이야. 그렇죠? 이게 런타임이든 컴파일에 강타입을 지원한 언어든 이건 별로 안 중요해요. 여러분들 이 개념이 없으면 자바를 쓰든 뭘 쓰든 타입이 지원되는 언어를 써도 엉망진창으로 타입을 쓸 뿐이란 말이지. 타입이 뭔지를 이해를 못하면. 그렇죠? 타입은 뭐였다? 함축적인 알고리즘을 대체할 수 있는 키워드인 거예요. 이 키워드만 오면, 이 타입만 오면 그 동네는 다 알고리즘이 해결돼서 온 거야. 알고리즘은 뭘 위해서 존재하죠? 역할. 이 타입이 오면 이 동네 역할은 끝난 거란 거지. 이 동네 책임은, 이 동네 권한은, 이 동네 역할은 다 끝난 거야. 이게 바로 타입의 의미라는 거야. 타입 시스템을 이해하고 타입 시스템을 활용하는 방법을 모르면 아무리 컴파일러 강타입을 해서 타입 스크립트 쓰든 뭐 하든 어차피 헬이란 말이야. 이 타입을 이해하면 런타임 언어를 쓰든 뭘 쓰든 아무 상관없어요. 타입을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야. 이러기 때문에 우리가 타입을 강제로 만드는 거야. 데이터 타입을. 여기서 왜 힘들게 데이터 타입 만들고 제이슨 타입을 왜 만드냐? 타입의 장점을 이용하려고 그러는 거야. 어떤 장점? 이 코드를 보면 한 줄로 해결됐잖아. 데이터 검증이 원래는 20줄 제가 짜라고 했죠. 아까 기억나시죠? 20줄이 한 줄로 해결돼요. 데이터 타입이 온 것만 알면 되는 거야. 그렇죠? 이게 타입이에요. 그래서 객체지향 언어에서는 타입을 굉장히 중요시해서 우리가 원하는 행위를 타입으로 규정하고 타입 안에 알고리즘을 넣어서 역할을 표현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통신할 때 뭘로 통신해야 된다? 스트링? 아니야. 제이슨? 아니야. 뭘로? 우리가 정의한 알고리즘을 내장한 타입으로 통신하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렌더한테 보내야 될 건 제이슨 데이터가 아니라 스트링이 아니라 뭐가 와야 된다? 우리가 정의한 VO가 온다. 안에 알고리즘과 값을 다 내장하고 완전히 믿을 수 있는 값객체를 대신하는 타입이 오는 거예요. 데이터 타입이 온 거죠. 왜 데이터 타입으로 왔을까요? 제이슨 데이터 타입으로 받아도 되는데. 모든 타입들은 하위 클래스에서 파싱 로지만 틀린 거고 상위 클래스 입장에서 뭐였다? 데이터를 표현한다는 점이 똑같기 때문에. 데이터 출처가 어떻게 돼 있든 XML로 왔든 CSV로 왔든 제이슨으로 왔든 최종적인 결과는 오브젝트로 돼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추상층의 형을 받는 거예요. 이게 바로 형의 계층 구조야. 형을 만드실 때요. 형의 계층 구조를 만들면 각 계층 구조마다 하는 일이 달라요. 그냥 서브 타입이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도 타입을 다루는 방법에 따라 달라집니다. 추상화 방법에 따라 달라지는 건데 방금 우리가 나눴던 하위 계층 구조에서는 상위 계층 구조에서는 완성되어 있는 데이터가 밸리데이션이 끝나 있고 넌 이 데이터를 얻을 수 있을 거야를 담당하고 있다면 밑에 있는 애들은 단지 뭐만 담당하고 있죠? 개별 포맷에 따른 데이터 해석만 담당하고 있어요. 데이터의 본질을 담당하고 있지 않죠. 그거에 비해서 어떤 클래스 형식에서는 위에서는 껍데기만 제공하고 여기서 진짜 실체를 제공하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건 다분히 뭐였다? 그냥 유틸리티 함수만 나눠준 꼴이란 말이지.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인식해야 될 타입은 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상층을 인식한 거예요. 타입 얘기 어렵죠. 그러니까 다 어렵잖아요. 제가 처음에 수업할 때 얘기한 대로 우리가 입사 지원을 해서 제대로 된 개발물을 만드는 레벨의 개발이라는 건 원래 이래요. 뭐가 어렵다? 하나하나가 수학의 정석처럼 어렵지는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처음에 삼각함수를 배울 때처럼 어렵지는 않아. 근데 쉬운 것들이 어떻게 돼 있다? 계속 쌓여서 개념을 만들어가는 게 어렵고 얘네들을 다 알고 있는 상태에서 그 다음번 개념을 알아야 되는 게 어려워요.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개발하다가 초반은 재밌고 나중에 포기하고 토익 프로젝트만 반복하다가 어깨에 사라지는 이유예요. 계속 쌓아놓은 게 100개면 100개 다 기억한 상태에서 101번째가 온단 말이에요. 이게 개발의 특성이에요. 앞으로 공부할 때 일어날 일이기도 하고. 그래서 3단원법 아시죠? A는 B, B는 C. 그래서 A는 C를 하실 때까지 머릿속에 2개 남아있는 거죠. A는 B, B는 C. 그럼 실제 여러분들이 정복하셔야 되는 로직은 어느 정도일까요? A 47, Z 27 뭐 이런 거예요. 그 안에 있는 거 다 기억했다는 얘기야. 이게 프로그래밍의 세계예요. 프로그래밍 공부가 어려운 이유이기도 하고. 여러분들한테 요구되는 스킬도 바로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인강을 듣고 초보자 프로젝트를 많이 하고 구구단을 200번 짜도 소용없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그래도 여전히 입사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그거란 말이에요. 이 벽이 올 때마다 회피하시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이 벽을 받아들이시고 정복하고 복잡한 개념이라는 게 어려운 개념이 아니라 쌓여서 앞에 걸 다 외워야지만 알 수 있는 개념이야. 이걸 인정하고 앞에 걸 다 쌓는 수밖에 없어요. 이게 본질이죠. 제가 오늘 강의 중에 제 말이 설명을 많이 하는 대신에 말 양도 많잖아요.
그래서 어차피 유튜브 올라가는데 자세히 들어보시고 좀 많이 받아들이시고 이 새끼 되게 복잡하게 앞에 얘기한 거에 합쳐가지고 뭐 계속 얘기하고 있어. 그거 다 알아야 되는 거니까 어쩔 수 없는 거야. 안 그러면 그냥 애들끼리 같이 놀고 즐겁게 프로젝트 하고 뭐 이런 거 하는 거죠. 저 같은 전문가들이 가서 톡 대면 다 무너지고 다 깨지고 작동 안 하고 이거 왜 이러니 뭐 이러면 이게 잘 되는데 뭐 그거 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렌더러 같은 경우에는 이거 한 방으로 밸리데이션 전체 책임이 면제돼요. 그렇죠? 오직 데이터 타입을 받다는 걸로 다 해결되는 거예요. 데이터 타입을 받으면 데이터에는 공통 메소드가 있었죠. getData라고. 이 getData를 통해서 데이터를 얻으면 드디어 본질적인 데이터인 제이슨을 얻어서 그 제이슨을 가지고 그림을 그리게 될 거라는 거죠. 지금도 이미 그림 그렸죠. 어디에? 콘솔에다가. 로그로 그린 것도 그림 그린 거예요. 여러분들이 뷰에 대해서 알아야 될 점은 딱 하나예요. 뷰는 이게 표로 그렸든 캔버스로 그렸던 예쁜 데이터 뷰다. 얘나 표를 그리나 본질적으로 차이는 없어요. 콘솔에다 그리나. 그렇죠? 바로 이 점이 네이티브 렌더러가 나눠질 수 있는 지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제이슨 데이터의 getData로부터 데이터를 얻어서 전체적으로는 어웨이트를 통해서 데이터를 얻어오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제이슨 데이터를 아는 것만으로 실제 데이터를 얻는 과정이 차근차근 위임돼서 형으로 다 처리되고, 만약에 밸리데이션이 들어간다면 어디에 들어가야 된다? 여기 밑에 다 들어와야 되는 거죠. 지금 제가 밸리데이션 생략해서 그런데. 생략한 이유 아까 기억나세요? 기억나세요? 뭐라고 그랬죠? 아까 로더 시절에 뭐라고 했죠? 로드라는 메소드 시절에 뭐라고 했죠? 로드 안에 네트워크 로딩하는 기능과 아이템에 대한 밸리데이션이 두 개 다 들어있는 거는 강한 결합력이라고 볼 수 없다. 이거 두 개도 분리해야지라는 얘기를 드렸어요. 얘네 둘도 분리되겠죠? 예, 그러려고 여기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데이터를 보내는데 얘는 이미 캐시 기능이 있는 게 보이세요? 뭐 나중에 하고. 자, 여기 밸류에서 오브젝트로 얘를 보내야 되는데 지금 얘는 요걸 감쌌을 뿐이지 데이터를 검증했다고 해서 이 데이터가 실제로 좋은 데이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데이터를 진짜 검증된 데이터로 바꿀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인포라는 진짜 밸류 오브젝트를 만들 거예요. 인포라는. 더 이상 애매모호한 제이슨 같은 게 아니라 이 데이터 서플라이어가 공급하는 데이터 형식을 서로 맞춘 거죠. 누구랑 누구랑. 렌더랑 제이슨 데이터 사이에 인포라는 형식으로 데이터를 주고받을 거라고 중간에 맞춘 거잖아요. 얘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프로토콜이라고 불러요. 어떠한 객체와 또 다른 객체가 상호간에 협력할 때 서로 약속을 정하고 협력을 하게 됩니다. 지금은 약속이 무한의 약속인 제이슨이죠. getData가 제이슨으로 넘어오잖아요. 그렇죠? 이건 약속이긴 하지만 너무 계약이 포괄적인 계약인 거예요. 아무 제이슨이나 올 수 있으니까. 그럼 이제 우리는 포괄적인 계약을 맺지 않고 어떤 계약을 맺는다? 구체적인 계약을 맺는 거예요. 그게 바로 프로토콜이야. 얘랑 대화를 주고받을 때는 더 이상 데이터는 제이슨을 던지지 않고 뭘 던진다? 인포를 던질 거란 말이죠. 인포를. 그럼 얘도 제이슨을 소비하는 게 아니라 인포를 소비하게 되기 때문에 얘는 인포에 대한 스펙만 알면 그림을 그릴 수 있고, 얘도 인포에 대한 스펙만 알면 제이슨을 해석해서 어떻게든 여기다 넣어주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중간에 객체 간의 통신을 위해서 서로 약속하고 서로 바라보는 요 약속, 요거를 프로토콜이라고 불러요. 인포 객체를 잠깐 짜보죠. 인포 객체를 보면 인포 객체를 만드는 방법이 제이슨을 생성자에서 넣어주면 우리가 아까 만들었던 여러 가지 밸리데이션 로직이 쫙 들어가가지고 잘 만들어져서 들어가고, 상대가 바깥에서 우리가 값을 얻을 때는 타이틀, 헤더, 아이템수로 값을 얻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렇죠? 이게 바로 인포 객체인 거죠. 인포 객체. 이게 바로 프로토콜이에요. 얘한테 어떤 책임이 있다? 밸리데이션 책임이 넘어간 거죠. 이래서 제이슨 데이터는 더 이상 제이슨 로딩에서 데이터를 만들어 주는 기능만 있고 밸리데이션 전부 다 인포로 넘어간 거죠. 그리고 우리는 인포에서 결과가 다 끝나고 더 이상 얘에 있는 검증이 끝나 있는 제이슨을 참조하나요? 아니에요. 이제는 명쾌한 이 필드들을 소비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인포를 넘겨주면 렌더러 입장에선 더 이상 제이슨의 키가 있네 없네 이런 문제가 아닌 거죠. 인포에는 무조건 이 키가 존재하니까. 타이틀하고
헤더하고 아이템스를 부르는 게 확정인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포 객체를 통해서 받기 때문에 얘는 어떻게 준다? 뉴 인포 객체로 주면 되는 거고요. 얘는 더 이상 제이슨을 받는 게 아니라 인포 객체를 받게 되죠. 이게 바로 프로토콜이에요. 인포를 받게 된 거죠. 이제 인포를 가지고 그림을 그리려니까 어떻게 되죠? 인포 타이틀, 인포 헤더, 인포 아이템스는 아까 제이슨 같은 위크한 키가 아닌 거죠. 강력한 키인 거죠. 어디에? 확정되어 있는 여기에. 제이슨 데이터가 어떻게 됐든 간에 얘는 불러진단 말이에요. 이 키는 존재하는 거란 말이죠. 그렇죠? 몇 시 됐다고 배 울렸네? 지금 몇 페이지? 잠깐 페이지 좀 볼게요. 제가 오늘 무리해서 나갈 만한 거 아닌가? 10페이지 정도 남았나? 가봐. 과제가 뒤에 있기 때문에 마주 나갈게요. 보시고 시간이 급하신 분들은 가시고요. 제 생각에 한 10분에서 15분 정도면 해결될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좀 지각해가지고 그 정도 늦은 거고요. 여러분들이 쉬는 시간 5분이라고 했는데 10분 동안 쉬어가지고 합쳐져가지고 제가 지금 10분 정도 밀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인포와 데이터라는 두 가지 프로토콜 내에서 이제 처리가 되는데 데이터 쪽에서는 뭐 이렇게 됐고 다음 데이터 이렇게 바라보게 되고 최종적으로는 이 바라본 거에서 get 데이터, 언더 데이터가 나오는데 이걸 뭘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냐면 딱 해봐. 지금 이거는 큰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get 데이터라는 건 제이슨 데이터 갖고 있는 건데 그쵸? 얘가 받아온 데이터는요 데이터로 검증했죠. 그쵸? 보이세요? 굉장히 어려운 얘기니까 복잡한 얘기니까 머리를 풀가동하세요. 이거 굉장히 어려운 얘기예요. 계약관계에 대한 얘기를 따져보자는 거예요. 계약관계. 우리가 3명이 등장하는데 애들이 어떻게 계약하는지 잘 보자는 거죠. 그러면 렌더라는 이 메서드는 누구랑 계약하냐면 데이터하고 계약을 했죠. 데이터하고 계약을 했어요. 이 데이터하고 계약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데이터는 아무것도 기술되어 있지 않아요. 데이터에 있는 뭐는 get 데이터는 아무것도 기술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따라오시죠. 다음 얘를 상속받은 제이슨에 있는 get 데이터를 보세요. 그럼 이 제이슨에 있는 get 데이터가 뭐라는 거다? 인포를 만들어서 보내고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가 데이터에 get 데이터를 했는데 인포를 받았다는 건 사실은 데이터를 검증하면 안 되고 제이슨 데이터를 검증할 때만 인포가 들어오는 거 아닌가요? 어려워? 우리가 인자의 계약을 제이슨 데이터로 맺지 않고 데이터하고 맺었죠. 여기까지 됐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만약에 얘를 제이슨 데이터로 봤으면 여기를 제이슨 데이터로 해서 계약을 맺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계약을 맺기를 너는 데이터겠지라고 계약을 맺었잖아요. 이 데이터랑 계약을 맺으면 데이터에도 분명히 get 데이터라는 메소드는 존재를 하긴 해요. 근데 이 데이터를 보시면요. 이 get 데이터는 뭘 보증하지 않죠? 리턴 값으로 인포를 준다는 걸 보증하는 내용은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여기에는 get 데이터의 리턴 값이 인포야 라는 보증이 없어요. 이 보증은 누가 하고 있냐면 이걸 상속받은 제이슨 데이터에 있는 get 데이터만 인포를 주는 보장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럼 잘못된 계약이잖아. 여기가 인포인 거 어떻게 확신했어? 얘가 제이슨 데이터가 아니면 어떻게 건데? XML 데이터도 과연 인포를 반환할까? 알 수 없잖아요. 이해가 되세요? 계약 거래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 역할 모델을 수행하면 역할끼리 계약을 맺는데 계약 관계가 굉장히 미묘하기 때문에 철저하게 따져야 돼요. 그럼 이 인포를 받았다라고 가정하고 인포에 이걸 부르는 건 잘못된 코드라는 거지. 데이터랑 계약을 맺은 걸로는 이 코드가 나올 수 없다는 거야. 이건 제이슨 코드, 제이슨 데이터하고 맺어야지만 이 코드가 나올 수 있다는 거지. 그렇죠? 이런 미묘함이 숨어 있는 거예요. 섬세하게 보셔야 돼요. 섬세하게. 계약을 맺는 건 좋지만 데이터하고 맺은 계약 속에서는 get 데이터란 메소드가 존재하는 것만 보장하는 거지 인포가 들어오는 건 보장하지 않는다는 거야. 인포가 들어오지 않는데 이건 어떻게 보장해? 보장 못하는 거죠. 잘못된 코드인 거죠. 그러면 이걸 보장하려면 누가 인포를 주는 걸 보장해야 되는 거죠? 데이터가 보장해줘야 되는 거죠. 그렇죠? 데이터가 보장해줘야 된다. 따라서 그걸 이제 진행할 거예요. 이렇게 되면 get 데이터가 인포를 보장하고요. get 데이터의 인포는 누구로부터 만들어진다? 얘네들의 파신 결과물로부터 만들어지잖아요. 그럼 얘네들로부터 퍼 올려서 인포를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퍼 올리는 걸 훅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훅을 이용해서 얘네들한테 참조 데이터를 받아서 얘가 인포를 만들어서 줘야지만 계약이 성립한단 말이죠. 이거를 템플릿 메소드 패턴이라고 그래요. 자, 그거를 실제로 코드를 구현해 보면 언더 겟 데이터가 바로 훅 메소드인데 이거는 자식들이 만들어내야 되는 메소드인 거예요. 그래서 얘는 언더 겟 데이터로부터 제이슨 데이터를 얻어서 이 제이슨 데이터를 누구한테 준다? 인포한테 줘서 인포를 리턴하는 걸 이제 누가 책임지고 있죠? 데이터에 있는 겟 데이터가 책임지는 거예요. 따라서 렌더가 데이터랑 계약을 맺으면 인포가 들어오는 게 확정인 거죠. 그렇죠? 이제는 계약이 제대로 된 거야. 이 코드가 내가 데이터하고 계약을 여기 없다. 데이터하고 계약을 맺으면 걔가 인포를 받을 거야가 이제는 이 코드를 보면 바르게 된 거죠. 어쨌든 무조건 인포가 들어올 거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제 제이슨 데이터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다? 겟 데이터를 상속받아서 구현하는 게 아니라 언더 겟 데이터를 구현하는 것밖에 안 남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얘는 바깥쪽에 서비스되고 있는 겟 데이터를 만들 권한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할 권한이 없어. 얘는 이제 권한이 축소된 거죠. 뭐만? 부모에 있는 겟 데이터가 작동하는 동안에 참고 자료로 보낼 수 있는 언더 겟 데이터만 만들어낼 권한으로 축소된 거예요. 계약 주체 때문에. 그래서 얘 언더 겟 데이터는 최종 결과물이 뭐다? 데이터인 제이슨을 보내고 있죠. 부모한테. 그렇죠? 부모한테 이거 보내고 XML 데이터를 할지라도 XML 파싱해서 부모한테 보낼 때 어떻게 보내는다? 제이슨으로 보내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자식한테 받아오면 부모가 대응할 때는 그 제이슨을 인포 객체에서 넘기는 요 책임은 누가 가져갔다? 부모가 가져갔기 때문에 아까 렌더러의 계약이 다시 성립하게 된 거죠. 그래서 아까 코드가 작동하지만 잘못된 코드라는 거예요. 다음. 그래서 이제 저 인포가 바르게 된 거죠. 이제는 내가 데이터랑 계약을 맺었는데 이 데이터 계약을 맺은 거에다가 겟 데이터를 들어오면 인포가 들어온 게 이제 확정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 코드가 바르게 됐어. 섬세한가요? 데이터에 보면 지금 겟 데이터에서 제이슨으로 갔잖아요. 근데 데이터는 지금 제이슨 데이터, XML 데이터, CSV 데이터를 구현해서 받아온다고 했잖아요. 근데 저 지금 단어는 이해가 파싱에서 언더겟 데이터는 반드시 뭘 리턴해야 된다? CSV가 됐든 XML이 됐든 제이슨을 리턴해줘야 되는 거지. 누구한테? 부모한테. 그러면 자바스크립트에서는 아니 실제로 우리가 구현해서 XML 데이터라는 걸 여러분들이 만드셔도 XML 데이터 클래스에 있는 언더겟 데이터는 뭘 리턴해야 된다? XML 리턴하는 게 아니라 XML 다 제이슨으로 만들어서 리턴해야지만 이게 성립하는 거죠. 그럼 암묵적으로 지금 좋은 질문인데 암묵적으로 언더겟 데이터는 부모에게 제이슨만 리턴한다는 계약이 있는 거네요. 누구와 누구 사이에? 데이터와 데이터 하부에 있는 자식들 사이에 계약이 성립한 거예요. 데이터에는 언더겟 데이터를 구현하고 있는 자식에서 이걸 오버라이드를 하면 언더겟 데이터는 반드시 부모한테 뭘 줘야 된다? 네가 XML이든 CSV든 제이슨을 줘야 돼. 라는 내부 계약이 성립한 거죠. 계약에는요. 외부 계약, 내부 계약이 있어요. 그래서 내부 계약은 지네 식구들끼리 쇼부를 보는 거예요. 바깥에 노출이 안 돼요. 그럼 이거 프로토콜 바꿀 수 있죠. 나는 이제부터 제이슨 안 받고 XML 받을래. 그럼 얘는 다 XML 리턴해야 되죠. 근데 외부에는 영향이 있다 없다. 대표적으로 렌더러한테 영향이 없죠. 걔는 어차피 인포 받을 거니까. 인포는 뭐였다? 외부 계약물. 렌더러 일가와 데이터 일가 사이에 데이터 내부 집안 문제는 관심이 없는 거죠. 왜? 인포로 계약했으니까. 근데 이 집안 싸움은 일어나는 거죠. 나는 XML인데 왜 제이슨을 바꿔서 달라고 그래? 난 CSV인데 2차원 배열 보내고 싶은데 너 왜 XML을 달라? 뭐 제이슨을 달라고 그래? 뭐 집안 싸움은 집안 싸움들끼리 하라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외부 프로토콜 따로 두는 거야. 외부 객체하고 얘기할 때는. 그렇죠? 집안 사정 문제를 바깥으로 노출하기 쉽지 않으니까 데이터 일가와 렌더러가 상대할 때는 중간에 인포를 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근데 방금 지적한 게 되게 좋은 얘기예요. 자, 요거는요. 아까 렌더러의 마지막 장면은 뭐였냐면 콘솔 로그를 때리는 거였죠? 마지막 장면은 콘솔 로그를 때리는 거예요. 이것도 나름 그림이라고. 그렇죠? 근데 여기가 바로 뭐였다? 여기가 바로 표를 그릴 건지 CSV를 아니 뭐 SVG를 그릴 건지 캔버스를 그릴 건지 분기하는 지점 아닌가요? 아, 이제 여러분들의 뭐가 생겼다? 훅에 대한 개념이 생겼어요. 여기 뭐가 들어가면 되죠?
언더 렌더러가 들어가면 되겠구나. 그리고 렌더러를 상속받은 자식들이 언더 렌더러를 이용해서 표를 그리든 캔버스를 그리든 하면 되겠구나. 그러면 지금 보시면 이 렌더러는 어떤 게 없다? 완전히 네이티브를 몰라. 돔인지 SVG인지 뭔지 몰라도 돼. 추상 렌더러는 네이티브의 사정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계속 재활용할 수 있죠. 어디에라도. 재활용이 안 되는 부분들은 뭐죠? 돔 쓸 때, 캔버스 쓸 때 얘네들만 뭘로? 자식 클래스로 만들면 될 것 같아. 그래서 렌더러와 네이티브 렌더러를 나누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나눈 거예요. 역할을. 그래서 렌더러에서는 데이터를 받아서 자식한테 그림을 그리게 시킬 건데 이거는 구상 렌더러에서 그림을 진짜로는 구상 렌더러가 그릴 거야. 그럼 딱 떠오르는 구상 렌더러가 뭐가 있죠? 네이티브 바인딩한 구상 렌더러가 콘솔 렌더러, 테이블 렌더러, SVG 렌더러, 캔버스 렌더러, 벌써 이런 이름들이 떠오르시죠? 그렇죠? 안 떠올라? 네, 그래서 렌더러는 더 이상 자기가 이미 익숙하잖아. 여기까지는 내가 했어. 그래서 뭐에다 넣어야 된다? 이거 배우셨죠? 객체는 인자로 넘긴다, 안 넘긴다? 안 넘기죠? 컨텍스트로 넘기는 거예요. 클래스에 있는 메소드끼리 통신은 컨텍스트로 넘기는 거, 인자로 넘긴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본인의 속성으로 인포를 잡아줬고 인포 객체에 대해서 이제 언더 렌더러로 훅을 걸어주면 누가? 테이블 렌더러가 드디어 언더 렌더러를 구현해서 표를 그리게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생성자로 보면 부모 생성자인 렌더러는 생성자가 아예 없으니까 인지 안 받잖아요. 하지만 테이블 렌더러 사정에서 뭐가 필요했다? 돔에서 그리기 때문에 돔 부모가 필요해. 그렇죠? 그래서 자식만 페어런트가 필요한 거지 부모 쪽에서는 필요 없어요. 테이블 렌더러 특성인 거죠. 해서 언더 렌더러만 만들어주면 되겠죠. 언더 렌더러 이미 저희 만들었죠. 아까 렌더링 로직 똑같아요. 그래서 테이블 렌더러를 보면 부모 렌더러에 이거 구현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디스 페어런트 여기 잡아주면 되는 거고요. 다음 카페인 페스트 아까 테이블에 했던 건 그대로겠죠. 그대로 가져와서 좀 더 이쁘게 한 거예요. 코드 보시면 똑같아요. 네. 안 똑같다고? 뭐 맵 쓰고 뭐 이런 게 좀 틀린 거지만 똑같아요. 일부러 더 코드를 더 빡빡하게 짠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참고하실 때 ES6 코드를 더 보시라고 ES 코드를 더 빡빡하게 짠 거예요. 이렇게 해서 정리해서 그리는 로직은 일로 이사 온 거죠. 백. 자, 약간 시간 오버하게 했는데 자, 요거 보시면 여기까지 해서 이게 뭐였다? 알고리즘이죠. 이제 세상 보니까 알고리즘이 중요한가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요구사항과 수정, 변화에 대응하려면 어디까지를 역할의 경계면으로 보고 격리시킬지를 만들어서 격리되어 있는 걸 다 뭘로 만든다? 객체로 만들어서 걔네들끼리 협력해서 문제를 풀게 하는 거죠. 협력 나온 것만 해도 벌써 두 가지 패턴들이 있죠. 어떤? 부모, 자식 간의 협력은 뭐죠? 템플릿 메소드 패턴을 통해서 훅을 끌어올려서 부모 쪽에서는 대표 메소드를 노출하고 자식 쪽에서는 그 일부만 구현해서 서로 협력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있죠. 응? 두 번째로는 데이터와 렌더러 사이의 협력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 사이에서는 완전히 다른 집안이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 프로토콜을 통해서 중재하고 있는 거죠. 네가 우리 집안 사정을 알아? 몰라. 그런 거죠. 그러면 이 두 집안이 안 싸우려면 야 너도 여기다가 물컵 3개 올려놔. 그럼 내가 물 가져갈게. 이러면 그 집안 싸움을 할 때 각각 집안 사정을 몰라도 된단 말이에요. 이거 이렇게 중간에 서로 합의를 본 내용 이게 바로 프로토콜이에요. 지금 여기에서는 데이터 집안하고 렌더러 집안이 렌더러도 집안 됐죠. 방금 렌더러 부모잖아요. 그 밑에 자식들 딸려 있잖아. 식솔들. 테이블 렌더러, 캔버스 렌더러 이렇게 딸려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이 집안 대 집안끼리는 어떻게 통신한다? 중간에 서로 합의 본 합의문. 여러분들 프로토콜이 영어로 뭐다? 영어 사전 찾아보면 합의문, 의정서 이렇게 나와요. 개발자들만 프로토콜 하면 이라는 생각하는 일반인들은 다 합의문, 의정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계약서 같은 거예요. 계약서 객체를 만들어서 서로 여기에 동의해서 이걸로 주고받는 거죠. 그렇죠? 여기까지 해서 알고리즘은 거기에 따라서 옮겨주면 돼요. 옮겨주면 됩니다. 과제가 첫 번째는 실제 코드 구현하면 예외 발생해요. 예외 발생합니다. 예외 발생이 왜 생겼는지 찾아서 고치시는 게 그거예요. 예. 어떤 거 기준으로? 아까 제일 처음에 나왔던 장표에 그 제이슨 데이터 있었죠? 이 코드 진짜로 구현해 보시고 제이슨 데이터 돌려보면 에러 발생해요. 왜 에러가 발생했는지 이해하고 고치시는 게 첫 번째 과제고요. 두 번째 과제는요.
이거 굉장히 어려운 과제라서 이거는 생략할까? 이거는 과제 자체만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는 안 내셔도 돼요. 예. 내시면 채점해 드릴게요. 지금까지 만들어졌던 인포가 데이터 집안하고 렌더러 집안 사이의 교환 프로토콜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그 말이 써 있는 거예요. 데이터와 렌더러 사이의 교환 프로토콜인데 데이터의 자식인 제이슨 데이터하고 렌더러의 자식인 테이블 렌더러도 인포에 의존적이란 말이에요. 뭔가 잘못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원래 의존성은 이 위층에서 만들어져야 되는데 아래층이 의존적이라는 거죠. 이 의존성을 해결하려면 위층으로 프로토콜 관계를 다 풀어주고 아래층에서 프로토콜에 의존하면 안 되거든요. 백. 무슨 얘기냐고요? 제가 코드로 보여드릴게요. 얘가 그림을 그릴 때 this info title이라고 해서 가져왔죠. 예? 이건 뭐예요? this info의 타이틀이 있다는 걸 얘가 알고 있는 거죠. 누가 알고 있어요? 테이블 렌더러가 알고 있는 거죠. 그럼 테이블 렌더러는 뭘 알고 있는 거예요? this info에 뭐가 들어있다는 걸 알고 있다? 인포 객체라는 거가 들어있다는 걸 알고 있고 인포 객체에 내장을 다 깔 수 있는 능력이 얘한테도 있다는 얘기죠. 원래는 누구한테만 있어야 되는데 렌더러한테만 있어야 되는데 자식 클래스도 인포 객체에 내장을 깔 줄 아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이런 계약 맺은 적 있나요? 없어. 인포 객체는 누구와 누구 사이에만 계약이야. 데이터 집안과 렌더러 집안 사이에만 계약인데 왜 그 자식이 그 계약 내용을 알고서 그 계약 내용이 뭔지 다 내장을 깔 수 있는 거야.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거야. 섬세하게 들어가니까 굉장히 섬세하죠. 프로그램이라는 게. 이게 바로 역할 모델이에요. 역할 모델이 왜 5년씩 걸리는지 이해가 되시죠? 코드를 보고 이 역할의 문제를 찾아내는데 성공해야지만 역할이 중복되지 않게 만들 수가 있어요. 이게 어려운 거야. 프로그램은. 이것만 되시면 수정이 막 와도 되게 견고하겠죠. 자기 역할밖에 모르니까. 이게 얼마나 많은 문제를 일으킬지 예상이 되세요? 제가 인포에 키를 추가하거나 타이틀을 서브젝트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자식 전체 다 망하는 거죠. 왜? 나 이거 렌더러만 의존하는 줄 알았더니 렌더러 자식들 다 의존하고 있었어. 이게 바로 여파예요. 계약 관계를 지키지 않으면 수정사항이 일파만파 퍼져가지고 여러분 다시 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 이게 역할 모델의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역할을 여기까지 섬세하게 느끼느냐, 응? 이런 일이 생길 거라 생각도 안 하셨죠? 제가 퀴즈를 내기 전까지는. 이게 전부예요. 프로그램은. 나머지 알고리즘은 잘 짜는 놈한테 짜달라고 하면 되고 테이블 만들어달라고 하면 되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테이블 렌더러라는 어떤 외부 라이브를 가져와서 그냥 뿌려주면 뿌려줄 테고. 그렇죠?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알고리즘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중요하게 배워야 될 프로그램의 모양은 역할을 인식하고 역할에 계약을 하고 그 계약사항에 모순이 없는지 강한 의존성과 약한 의존성을 갖고 있는지 이게 전부예요. 그래서 이걸 인식하는 훈련을 하고 이거에 대한 해법인 디자인 패턴을 배우고 그걸로 모델 뷰 패턴을 배우는 게 이번 과정의 목표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